자, 오늘 시작해서 다음 시간까지 할 하이 퍼포먼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HPLC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많이 보셨죠? 잠시만요. 음, 어, 지금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 혹시 봤을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형태예요. 이러한 형태로 생긴 거고 뭐 회사마다 다른데 제가 이거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실험실에 있는 형태의 제조사에서 만든 HPLC입니다. 보시면 여기 패널이 있고 지금 여기에 컬럼이 들어가요. 그럼 안쪽에 펌퍼가 있어가지고 펌퍼가 솔벤트를 밀어주게 되고 그 솔벤트를 따라서 쭉 올라간 다음에 디텍터가 디텍션을 하고 뭐 디텍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웨이트도 나가겠죠. 그러면 디텍터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컬럼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이번 강의는 그러한 형태가 될 겁니다. GC하고 똑같은 형태예요. 어떻게 샘플을 인젝션 하느냐 그리고 뭔가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디텍터는 어떤 걸 사용할까 그리고 세퍼레이션 하는 칼럼은 어떤 걸 주로 사용하는가 뭐 이런 형태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HPLC라고 하이 퍼포먼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가끔씩 하이 프레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옛날에 하이 프레셔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압력이 너무 높아서. 근데 요새는 하이 퍼포먼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퍼포먼스로 다 용어가 공통이 됐습니다. 자,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술을 술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분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온대요. 지금 보면 카페인이 이게 책에 나온 어떤 럼주를 분석한 건데 럼주를 분석한 건데 럼이면 이 그 뭐지 러시아에서 많이 먹는 보드카 같은 걸 분석하니까 다음과 같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보드카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뭐예요? 첫 번째는 물이겠죠? 그죠? 근데 물은 안 나왔죠? 그 다음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뭘까요? 에탄올이겠죠? 그죠? 우리 소주는 여러분들은 지금 한 16%, 17%에 맞나? 그 정도 되는 에탄올이 들어있지만 예전에는 소주가 한 25%가 들어있었어요. 에탄올이. 근데 럼주는 그보다 더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보드카가 더 알코올 도수가 높잖아요. 그죠? 근데 에탄올은 나오지 않았네요. 그죠? 에탄올 나오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물이랑 에탄올은 이 디텍션 하는 거에서 디텍터가 안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걸까요? 아니면 디텍션을 할 수가 없던가.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물질이 나오고 그렇게 물질 자체가 좋아 보이는 건 아니다. 그죠? 카페인은 뭐 여러분들 맨날 먹는 커피에 들어있는 거니 뭐 그래서 그러려니 하는 거고 그리고 우라실은 여러분 몸속에 많은 거예요. 그죠? 우라실이 RNA 이루는 하나의 그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소변에도 엄청나게 많고 해서 막 크게 문제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페닐 에탄올 이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벤젠링 있잖아요. 벤젠링이 있는 물질들은 웬만하면 다 발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그 발암 물질들이 DNA 사이에 이렇게 평면으로 끼어가지고 DNA를 자르고 DNA를 모디피케이션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다 발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그러면 교수님 뭐 타이로신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는 약간의 특수한 경우인데 보고 벤젠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대충 발암 물질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안트라스 얘들은 나파텔리랑 모양이 비슷하죠? 그죠? 안트라스텐. 그러니까 우리가 술을, 여러분들은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술을 마시면 우리가 알코올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물질이 들어있다는 거 알 수가,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HPLC 같은 경우는 아주 파워풀한 분석 방법이고 분석 테크닉이고 케미스트리도 많이 쓰고 제약 업계에서도 쓰고 그리고 바이오메디컬 리서치 그리고 뭐 환경 여러 군데 다 쓰는 분석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것들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실험실에 지금 2대가 있고 저기 공동기기실에 2대가 있고 각 과에 보면 한두 대씩 다 있어요. 있는 것들이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바이올로지컬한 뭔가 실험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될 기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센트리퓨지나 이렇게 루틴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하게 되면 분석을 하는 것 중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라고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HPLC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림을 다시 한번 가져다 볼게요. 자, 이걸 한번 비교해 볼게요. 솔벤트가 여기 지금은 안 보이는데 여기에 보통 이쪽이나 이 트레이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둬요. 그러면 걔들을 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펌프가 이게 지금 여기 있어요. 똑같이. 그리고 이 뚜껑을 열게 되면 이쪽에는 이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샘플을 넣는 데고 그리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쭉 가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여기 칼럼이 있고 칼럼이 이렇게 올라가서 검출기가 있고 컴퓨터는 이렇게 뒤쪽으로 옆에 연결되어 있겠죠. 그죠? 이런 형태의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차이가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HPLC는 아주 높은 압력을 사용하고 그래서 매스 트랜스퍼, 즉 솔벤트의 매스 트랜스퍼를 생기게 만든 다음에 그 매스 트랜스퍼에 의해서 솔루트 아놀라이트들이 흘러가면서 칼럼에 있는 스테이셔너리 페이지랑 바인딩 하냐 안 하냐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쭉 분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 말했던 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쭉 흘러가면서 그 스테이셔너리 페이지랑 바인딩을 얼마나 하느냐, 리테인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빨리 나오느냐, 천천히 나오느냐라고 그 리테인 되는 거는 하이드로포빅한 놈은 하이드로포빅한 놈이 잘 바인딩하고 하이드로필릭한 놈은 하이드로필릭한 놈을 잘 바인딩한다 하는 그 원리에 의해서 분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지금 보면 GC 같은 경우는 오픈 테이블러가 많다고 그랬죠. 근데 LC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그 뭐지? 팩트가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팩트 칼럼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하나 가져왔는데 2개를 가져왔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또 UPLC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잠시만요. UPLC라는 걸 배울 건데 HPLC보다 좀 좋아진 거예요. 지금 이게 기축한 게 HPLC 칼럼이고 조금 작은 게 UPLC 칼럼이에요. 이제 칼럼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안에 보면 이런 형태가 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잘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양옆에 이거 고무 마킹을 다 뺀 다음에 라인하고 연결해 가지고 솔벤트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스테이셔너리 페이지랑 물질들이 바인딩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분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밑에 보면 우리가 N이 나와 있죠. N은 뭐였어요? 여러분들 H와 N은 플레이트 하이트 또는 플레이트 넘버. 그러면 이게 높으면 레졸루션은 떨어지죠. 이건 높으면 레졸루션이 높아져 가고. 그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N이 2000단이랑 7500단을 비교를 해보면 픽 쉐입이 더 레졸루션이 좋죠. 왜냐면 픽 쉐입이 그 좀 더 샤프하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입자 크기가 달라지면 지금 레졸루션이 좋아졌죠. 입자 크기가 작아지면. 그죠? 왜 그럴까요? 반디프트 이케이션에 의하면
반디미터 이케이션에 의하면 멀티플 패스가 더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으면. 그래서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훨씬 더 바인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걔들이 좁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입자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레졸루션은 안 좋아져요. 그리고 그러니까 입자의 크기가 커지니까 n이 증가하고 n이 증가하니까 아니, n이 감소하는구나. n이 감소하니까 레졸루션이 줄어든다라고 똑같이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것들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세 번째 거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파티클 사이즈는 똑같은데 이거는 아마도 플로우 레이스 차이일 거예요. 플로우 레이스를 빠르게 하면 빨리 나오고 천천히 하면 늦게 나오고, 대신 플로우 레이스를 빠르게 하면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죠? 근데 우리 HPLC나 UPLC 같은 경우는 그 기기가 가지고 있는 맥스의 프레셔가 있어요. 맥스 프레셔. 근데 그걸 넘어가게 되면 기계가 자동적으로 스탑을 해요. 보통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아니면 칼럼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연결되어 있는 그 라인들이 터지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뭐 이거는 이거보다 그 견딜 만한 플로우 레이스 증가시킬 때 다음과 같이 나오겠죠. 다시 말하면 이게 얘랑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레졸루션이 더 좋아요? 밑에 게 더 좋죠? 픽이 훨씬 더 조그마니까. 그러니까 레졸루션은 낮겠구나. 왜냐면 그리 때문에. 근데 이게 더 완벽하게 분리되면서 픽 쉐입은 훨씬 더 샤프하기 때문에 이게 더 좋을 거예요. 왜냐면 또 그리고 분석하는 시간이 짧잖아요. 그죠? 근데 플로우 레이트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빠를수록 좋겠고, 그리고 그거에 맞는 뭔가의 정확한 플로우 레이트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반디미터 이케이션을 계산하면 그러면 대략적으로 내가 이 칼럼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건 여기를 열어보면 이 종이 안에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 칼럼이 가지고 있는 옵티멀한 플로우 레이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파티클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레졸루션이 좋아진다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케일링 릴레이션십,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뭐 크게 제가 안 풀어줘도 여러분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 걸 이해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다음 small particle size, reduced plate height. 아까 사이즈가 줄어들면 n이 증가하고 r이 증가했죠. 그럼 대신 다르게 말하면 h는 감소하고 r이 증가하겠죠. 그죠? 맞죠? 이게 이제 반디미터 플러스에서 보여주는 거고, 반디미터 플러스에서 지금 여기서 파티클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죠? 플레이트 사이즈가 높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파티클 사이즈가 커지면 h는 증가하죠. 반대로, 이거 반대로. 그죠? 맞죠? 파티클 사이즈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니까 레졸루션은 당연히 낮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플레이트 하이스는 그 플로우 레이트에 그렇게 센시티브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뭐 이것들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 있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것들을 대략적으로 N과 H라 오티말 H는 EDP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왜? 여러분들 그 칼럼을 사면 칼럼 안에 들어있으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정확한 수치는. 근데 파티클 사이즈가 작아지면 레졸루션이 좋아진다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해는 어디서 왔냐? 반디미터 이퀘이션에서 왔고, 그 반디미터 이퀘이션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 칼럼을 만드는 사람들이 회사가 측정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옵티멀한 그 플로우 레이스를 알려주니까 그런 것까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 파티클 사이즈가 왜 레졸루션이 좋느냐? 첫 번째, 모아 유니폼한 플로우를 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멀티플 패스가 적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유니폼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플로우가 유니폼화한 말은 흘러가는 멀티플 패스가 적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H가 처음에 A였잖아요. 이게 줄어드니까 당연히 H가 줄어들고 레졸루션도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 솔벤트가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솔루트가 그 스테이션의 페이지랑 얼마나 자주 바인딩하고 잘 바인딩 하느냐의 문제예요.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리테인 할 거고, 그러면 나중에 끝에 가면 디퓨전이 더 적어질 거니까 레졸루션이 좋아지겠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음과 같은 수식에 의해서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됐죠? 크게 뭐 어렵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계속 지시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자, 파티클은 스몰 파티클은 프레셔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뭐 1.0ml per minute로 넣었을 때 4.6 나노미터짜리 밀리미터짜리랑 2.1 밀리미터짜리에 생각해 보면 어떤 게 더 압력이 셀까요? 이게 훨씬 세겠죠. 그죠? 딱 눈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안에 훨씬 더 많은 파티클이 있으니까. 그리고 흘러갈 수 있는 공간이 더 적잖아요. 그죠? 유니폼하긴 하지만 그 공간 자체가 이거보다는 훨씬 더 적겠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흘러나갈 수 있는 공간의 구멍이랑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어디가 더 공간이 클까요? 당연히 이게 더 크겠죠. 그죠? 여러분들 어릴 때 굿을 넣고 사이에다 모래 넣어주면 모래가 그 사이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공극이라고 하죠. 그 파티클과 파티클 사이에 공간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걔들을 좀 더 유식하게 나타낸 건데 크게 뭐 그냥 이것만 이해하면 되지, 알고 있으면 되지, 크게 수식이 필요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걸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압력은, 걸리는 압력은, 우리가 HPLC나 UPLC를 사용할 때 걸리는 압력은 비례한다. 뭐와? 플로우 레이트와 컬럼의 랭스와 비례하고, 반대로 컬럼의 레디우스와 컬럼 파티클 사이즈의 루트에 반비례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UPLC 지금 보면 제가 컬럼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이거는 4.6mm, 그러니까 직경이에요. 직경이 4.6이고 이거는 직경이 이것도 4.6이구나. 2.1짜리 들고 왔어야 되는데 4.6이구나. 이게 보통 2.1짜리인데 4.6은 HPLC용이고 이거는 UPLC용이에요. UPLC용이에요. UPLC가 뭐냐? 그냥 앞에 울트라만 붙인 거예요. 좀 더 말하면 걸리는 압력을 높게 하고 파티클 사이즈를 작게 하고 플로레이스는 비슷하게, 플로레이스는 좀 더 낮게 하면서 레졸루션도 좋아지고 빠른 시간에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좋은 픽 쉐입을 가지는 물질들을 좀 더 샤프한 픽 쉐입을 가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면 교수님 다 UPLC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겠네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회사나 학교 같은 데 보면 HPLC가 한 3대면 UPLC는 한 대가 안 돼요. 왜?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냥 이걸로도 뭐 잘 되는데 뭘 굳이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이거 뭐 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아직까지는 HPLC 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틴하게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리고 옛날부터 HPLC를 사용할 때 방법이라든지 메소드들이 다 잘 짜여져 있는 상황인데, 얘들을 또 UPLC를 사용하려고 하면 또 이렇게 트랜스퍼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트랜스퍼 하는 시간에 그냥 이걸로 뭐 돌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HPLC가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거의 여러분들이 회사나 이런 데서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건 거의 대부분 다 HPL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3대 1보다 훨씬 낮을 수도 있어요. 제가 주로 근무하던 연구소 같은 데는 대략적으로 한 3대 1의 비율이었는데 그보다 더 낮을 수 있습니다.
훨씬 더 HPLC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 보면 여기 있죠. 1.5에서 2마이크로미터 2마이크로미터 디아미터의 파티클을 사용한다. 이거는 직경이고 내경이고 이렇게 칼럼이 있으면 이게 사이즈고 이거는 이제 파티클 안에 있는 파티클의 사이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정도 레벨이고 그리고 UHPLC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회사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여드렸던 건 워터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워터스랑 에즐런트라는 회사에서는 UPLC라고 사용하고 UHPLC는 이 HPLC 만드는데 UPLC 만드는데 늦게 합류한 서머라는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이 각각의 파티클 사이즈와 리텐션 타임과 플레이트 넘버 그리고 프레셔에 대한 비교예요. 지금 대충 우리가 HPLC는 이 정도 수준이죠. 그죠? UPLC는 이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리텐션 타임은 한 2배 이상 되고 그리고 플레이트 넘버도 한 2배 정도 되죠. 그리고 프레셔는 10배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UPLC가 훨씬 더 타이트하게 쪼아야 되고 타이트하게 펌프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 UPLC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그렇게 되니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HPLC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커넥팅 튜빙은 뭐냐면 뭐 예를 들면 클럽에서 기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뭐 디텍터로 들어가는데 클럽이 끝나고 나서 디텍터까지 가는데 여기 들어있는 이 라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라인들의 사이즈가 뭐 훨씬 더 적죠. 훨씬 더 적은 건 아니고 적죠. 그리고 컬럼의 베리언스 컬럼 안에 들어있는 부피의 차이가 이 정도로 나고 훨씬 더 적은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UPLC가 HPLC보다 성능 면에서 훨씬 좋다. 하지만 아직까지 HPLC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티클 사이즈도 작고 펌프의 압력도 세고 그리고 버텨야 되는 톨러런스도 훨씬 더 높고 좋긴 하지만 가격이 비싸서 HPLC를 현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컬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컬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아날라이트를 분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분리하는 거죠. 분리하는 거라서 우리가 분리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였어요? 하이드로포빅 넘어 하이드로포빅, 하이드로필릭 넘어 하이드로피빅. 다시 말하면 폴라리티, 난폴라리티에 의해서 분리되는 거죠. 걔들을 내 목적에 맞게끔 아니 뭐 목적에 맞게끔 안쪽에 파티클을 다르게 만들어 준 거고 그래서 그 사이즈라든지 직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면서 가장 최적의 뭔가를 고르게 되는 거죠. 그게 뭐 어렵진 않을 거고 컬럼은 비싸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 이 컬럼이 그 회사에서는 한번 500번 정도 사용하고 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500번 정도 사용하고 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가격이 싼 거는 한 80만 원 정도 하고요. 특수한 거 비싼 거 같은 경우는 한 300만 원 가까이 해요. 생각보다 비싸죠. 그죠? 그러니까 300만 원이라 그러면 500번 사용하면 한번 일어날 때마다 컬럼 값만 6,000원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뭐 솔벤트까지 치면 이제 더 되겠죠.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고 왜냐면 아주 유니폼하게 아주 작게 만들어서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그리고 뭐 아주 퍼포먼스가 좋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생각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그리고 샘플은 필터하거나 센트리퓨즈 한 다음에 퓨어한 것들만 넣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셀이 들어있거나 이런 것들까지 넣으면 안 되겠죠. 물론 지난 시간에 말했던 가드 칼럼이 좀 보호해 주긴 하겠지만 그냥 막무가내로 넣어버리면 그 안에 이콜라이가 막 살아있다 그러면 이콜라이가 다 막아버려서 내 샘플 자체가 칼럼으로 들어가지 않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센트리퓨즈하고 필터 한 다음에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이타늄 프릿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 사이로 이제 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3cm에서 30cm 쓰고
50cm도 있어요. 지금 이게 20cm, 잠시만요. 이게 뭐야, 이게 25cm거든요. 한 50cm 되는 것도 있지만 보통 10에서 25 사이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30에서 30까지, 50까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너 디아미터는 얘들 크기겠죠. 얘들의 크기가 대략적으로 1에서 5mm 정도 되고, 가드 칼럼은 사용하는데 이 메인 칼럼은 우리가 애널리티컬 칼럼이라고 그래요. 가드 칼럼이랑 분리하고, 그리고 프레퍼레이션 할 때 칼럼이랑 또 분리하려고 그래서 그냥 칼럼이라고 하지 않고, 이런 칼럼, 분석할 때 쓰는 칼럼은 보통 애널리티컬 칼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앞에 뭐 가드 칼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애널리티컬 칼럼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인 크로마토그래피, 메인 칼럼을 애널리티컬 칼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의 HPLC 같은 경우는 한 60도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요새는 또 100도, 80도까지 사용하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항체의약품에 들어있는 임퓨리티를 분석하기 위해 RPHPLC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면 얘들은 이제 60도에서 하면 픽이 브로드하게 나와요. 이렇게. 근데 80도에서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 정도는 아니고 이 정도는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온도도 중요합니다.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레졸루션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뭐 나올 테지만 온도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레졸루션이 더 좋고 세퍼레이션이 잘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HPLC 같은 경우는 템퍼러처 컨트롤을 해줘요. 요새는 우리가 그 GC 오븐처럼 이 오븐은 또 특수한 게잖아요. 온도를 분당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온도를 유지하면 됩니다. 유지하는 게 보통 칼럼이 들어있는 이 부분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뭔가가 들어있어서 온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25도씨, 그러니까 뭐 룸 템퍼러처죠. 룸 템퍼러처를 쓰거나 40도씨를 쓰거나 60도씨를 쓰거나 그냥 세 가지 중에 하나 왔다 갔다 씁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 위에 말했던 것처럼 80도를 쓸 때 있고요. 네, 뭐 크게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4.6mm, 제가 보여드리는 이 큰 게 4.6mm짜리고요. 그리고 작은 게 보통은 2.1mm고, 얘들은 UPSC에 주로 쓰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UPSC는, 그리고 샘플이 적게 들어가면 당연히 뭐 웨이트도 적게 들어가겠죠. 적게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AC는 요새 그 질량 분석기랑 ESI랑 컴패터블해서 LC-MS가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들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특별히 칼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GC에서 배운 것처럼 똑같이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크게 뭐 특이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셔너리 페이지는 실리카 파티클이에요. 실리카 파티클의 끝에다가 뭘 달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크로 포러스 실리카 같은 경우는 퓨어하고 공 모양이고 포러스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실리카에다 뭔가를 이렇게 달아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RPHPLC라고 얘기했고 노멀 페이지 MPHPLC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이 달려있는 SI 실리콘의 지지체에 달려있는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RP도 좀 더 세세하게 말하면 C18이 있고 C8이 있고 C4가 있고 C2가 있어요. 그러면 C8은 탄소가 8개, 18개, C8은 탄소가 8개, C4는 탄소가 4개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P 같은 경우는 끝에 NH2 뭐 이렇게 달려있는 게 되겠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실리카 같은 경우는 pH가 8을 넘어가게 되면 베이스에서 녹아버려서 pH를 8 이상으로 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그냥 7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7, 6 이 정도 사용하는 게 가장 좋고, 베이직 컴파운드 같은 경우는 pH가 높을 때도 분리가 잘 될 거잖아요. 바인딩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지체를 사용하게 합니다. 폴리스타이렌 지지체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이게 우리가 마이크로
SEM으로 찍은 사진인데 안에 다 구멍이 있죠. 이 구멍에 들어갔다가 바인딩하고 오래 있다가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실리카가 그냥 동그랗게 돼 있어가지고 밖에만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달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다 이렇게 그 동굴 같은 것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표면적이 넓어지겠죠. 그럼 확실히 훨씬 더 바인딩하는 스페이스가 넓어지기 때문에 레졸루션도 좋아지겠죠. 그리고 대략적인 그림은 이렇게 다 됐고요. 그리고 뭐 pH에 좀 견디기 위해서는 에틸렌 브릿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달아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거보다 좀 더 강력한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pH에도 잘 견디고 온도가 높은 온도에도 훨씬 더 디컴포지션이 적게 되는 지지체들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거는 아마도 막 크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그런 내용들이고 이 지지체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온도에 견디고 산성에 견디고 아니면 알칼리성에 견디는 그런 것들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거는 카타고니 차지를 갖다가 높여준 붙여준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차지를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차이도 이렇게 피 쉐입 모양도 달라지고 아주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크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크게 사용할 일이 없는데 안에 들어가 있는 이오닉 스트렝스에 따라서도 세퍼레이션이 달라진다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보다는 밑에 있는 부분이 옥타대실 is the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고 이걸 C18 또는 ODS라고 불러요. 지금 다시 말해서 여기서 R이 이 R이 18개 있는 거예요. R이 탄소가 이렇게 18개가 있는 거예요. 18개. 그러면 C8은 이렇게 8개가 있는 거겠죠. 그죠? C4는 4개. 그리고 페닐은 여기다가 R이 페닐이 되겠죠. 페닐기가 되겠죠. 그리고 펜타플로로 페닐이 붙어 있는 거. 근데 여기서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될까요? 하이드로포비시티가 높아지죠. 그죠? 하이드로포비시티가 높아져요. 근데 여러분들 펩타이드의 사이즈가 얼마 정도 돼요? 펩타이드 사이즈가 보통 한 500에서 한 3000달톤 정도 돼요. 그리고 항체는 150kDalton 정도 되고 뭐 단백질 뭔가 인슐린 같은 경우는 대략 4000에서 5000 정도 되고 뭐 조그만 단백질 한 3만 정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얘들은 C18에 분리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바인딩이 심하게 돼가지고 빠져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거기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솔벤트를 많이 밀어주더라도. 그래서 그게 맞춰서 사용해요. 그래서 펩타이드 분석할 때는 얘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대략적으로 뭐 3만에서 한 10만 정도 되는 것들은 C8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것들은 C4 그리고 지금 여기는 안 나타나는데 C2도 있어요. C2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항체 같은 경우는 C4 또는 C2를 주로 분석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얘들은 지금 리버스 페이지고요. 그 노멀 페이지. 리버스 페이지는 하이드로포빅한 물질이 달려 있는 거고 노멀 페이지는 하이드로필릭한 물질이 달려 있는 거죠. 딱 보니까 하이드로필릭하죠. 얘들 그죠? 얘들을 가지고 하면 하이드로필릭한 물질이죠. 하이드로필릭한 물질은 하이드로필릭한 물질들을 다 분석을 많이 하겠죠. 그죠? 케미칼들 중에 하이드로필릭한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친 것들을 주로 분석을 많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출석은 오늘은 안 부르고 그냥 다 출석한 걸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 잠시 남아 계시고 아마 질문 없는 걸로 생각하고